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그 과학 중증과정 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물리교육과 손정우입니다. 먼저 이 과학 중점학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과학 중점학교에서 과학 중점 과정을 다닌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학 중점학교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이지만 이거를 기획 연구 제가 책임자였는데 왜 기획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은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특히 교육의 변화 속에서 지금의 학생들이 10년 뒤, 20년 뒤 사회에 나갔을 때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 중점 학교를 처음 기획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문명은 보통 물질 문명이라 그럽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 세 개의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고대 그리스 시대, 또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 또 하나는 근대 시대. 그리고 지금이 네 번째 시대라 그래요. 물론 지금 네 번째 시대는 물질 문명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죠. 그렇다면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지금 새로 바뀌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 요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앞으로 미래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물질 문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죠. 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극, 공기, 뭐 사원소설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 과학혁명이 시대가 되었던 이 시대는 그런 물질들이 일으킨 여러 가지 현상, 조석 간만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그리고 물체는 왜 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법칙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레오 다빈치, 갈레이, 뉴턴, 로버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시대가 되면서 톰슨, 러더포드, 보어 같은 원자 내의 구성에 대해서 실제로 발견하고 그 규칙성을 찾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전자를 발견했다, 원자핵을 발견했다, 원자 궤도가 있다. 결국 물질의 구조와 규칙성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지금까지 이 과학이 발달해 온 과정을 보면 물질 문명을 이해하려고 했고 이런 물질 문명을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가, 산업 국가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국가들이 발달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자원부터 시작해서 물질, 제조, 상품, 마케팅, 재활하는 순서로 이게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석유라는 걸 보면 석유라는 자원은 어디 많습니까? 아랍에 제일 많죠. 예, 석유는 아랍에 제일 많습니다. 이 아랍에 제일 많은 석유가 어, 그냥은 쓸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이 물질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유 공장에서 여수에 있는 GX 칼텍스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SK 정유 공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솔린, 그다음에 뭐 등유, 경유 이런 거를 추출해내죠.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플라스틱을 만든다거나 다양한 상품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마케팅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물질 시대의 국가가 돈을 버는 방식이고 경제활동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국가입니다. 그죠? 자원도 없지만 물질을 잘 뽑는 거 몇 개 되지 않아요. 석유에서 원유에서 석유 뽑는 거, 그 다음에 철강석에서 철 뽑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제철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이 시스템 내에서는 어쨌든 자원에서 물질을 뽑거나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법칙과 어떤 개념에 맞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비율을 맞춘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에 의해서 어떤 걸 설명하거나 어떤 조건이 주었을 때 예측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신기하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것도 문제가 똑같잖아요.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하듯이 이 교육에서 설명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좀 바뀌어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와이파이 쓰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로 엑셀표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 값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개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들입니다. 뭐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이런 것들, 생년월일이 언제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죠.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은 모였을 때 어떤 규칙성이나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와 정보는 다른 거예요. 데이터는 펼쳐져 있는 거고 정보라는 것은 그 펼쳐져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규칙성이나 가치를 부여한 것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제 지식이 되고 이 지식들이 모여서 지혜가 쌓이게 되고 이것을 마케팅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위치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죠? 그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10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뭐 저녁 7시에 그렇게 분포를 가치를 부여해서 분포를 보면 그 지역이 10대가 가장 많은 곳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그 학생들이 또 어떤 물건을 많이 사거나 뭐 어느 가게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10대들은 저녁 몇 시에는 어디를 좋아한다든가 라는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새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지역에는 어떤 가게가 좋겠다. 이렇게 지혜를 팔게 되면 그것이 가치가 돼요. 그게 요즘 광고 회사가 하는 것이고 또 이 카카오, 네이버, 다음 카카오죠.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대부분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은 거의 다 이 데이터 회사들이에요. 결국 이런 시대에서는 예전에 얘기했던 설명과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장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 교육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별로 관심 갖진 않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뭐 평가해서 발표해라, 조사해서 발표해라.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식을 쌓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그렇게 정보화 시킨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장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론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왜 수업 시간에 하느냐, 왜 그냥 문제만 풀면 되지라고 하지만 앞으로 세상은 이런 주장이 더욱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좀 더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 또 그 정보가 모여서 지능화가 되고 스마트화가 돼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라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서 스마트 기기라는 것은 똑똑한 기기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디지털 세상,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에서 어떤 이루어진 결과물이 현실화돼서 보여줄 수 있는 기기가 스마트 기기예요. 스마트폰. 저 이면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본다, 음악을 듣는다,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끝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지능처럼 판단하게끔 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다룰 때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주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크게 공간과 인간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Io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이 인터넷이잖아요. 사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는 거예요. LBS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를 해서 어떤 물체나 인간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개통할 때는 뭐 동의 눌렀겠죠. 거기 보면 위치 정보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지갑 앱이 깔려 있다. 그러면 근처 가면 무슨 패스트푸드점 쿠폰이 날라온다든가, 이런 게 LBS 기능이에요. 150m 반경 이내에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이럴 때마다 통신사에 여러분들이 또는 그 앱 회사에 공간 정보를 뺏기게 되는 거죠. IOB는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 가끔 밑에 보면 불이 번쩍번쩍해요. 이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은 심박수를 측정하거든요. 그게 앱에 또 쌓여요. 그러니까 제 연령대에 평소에 어떤 심박수 변화가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SNS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해시태그 달고 하고 또 어디 장소 가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다 거기에 위치 정보 다 담겨요. 예, 그런 데이터들을 막 쌓아놔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쌓인 거를 빅데이터라 그러고, 이 빅데이터가 쌓이는 곳이 인터넷상에 있는 클라우드에 쌓이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그냥 하드디스크 같은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 데이터가 막 쌓이는데 거기서 어떤 주어지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그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추출하거나 정리하거나 단어별로 정리하거나 뭐 몇 번 이상 언급된 단어를 뽑아낸다거나, 이와 같은 기능들을 가진 회사를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라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그냥 데이터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 자체 갖고 있는 도구,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가치를 부여해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마존 클라우드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주는 자동화된 기능이 있어서 뭔가 하나만 명령만 내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했잖아요. 이 열심히 한 것 중에 내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단어 추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골라낼 수는 없으니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 중에 그런 걸 다 읽어내 갖고 컴퓨터가 정보를 뽑아주는 거죠. 그럼 내가 송 교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구나,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는 뭐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 실제로 이렇게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쌓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트윈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아바타예요. 디지털 트윈은 물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있고 인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인간에 대한 거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서 IOB 같은 걸 통하고 SNS를 통해서 나의 행동 패턴이나 나의 신체 정보를 막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체 정보와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상 공간에 나랑 똑같은 아바타를 만듭니다. 그 아바타를 만들고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나한테 직접 그 약물이 맞는지 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한테 놓을 필요 없이 그 가상에 있는 인간에게, 물론 뭐 디지털적으로 또 변환돼야겠죠. 그걸 놨을 때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서 나한테 부작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 쌍둥이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인간에 관한 걸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고 좀 클수록 좀 유리하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도시 설계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건축에서 뭐 아파트 지을 때 인테리어 할 때 이런 부분에도 이 디지털 트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 뭐죠? 일교차가 어떻고 그 온도가 어떻고 햇빛이 어떻고 이런 거에 의해서 조망권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을 제공해서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까지 와 있어요. 실제로 한 3년 전에 싱가포르 나라는 되게 작잖아요. 우리 경남 땅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650만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스러워요. 근데 거기서 다리를 하나 뭐 새로 놓는다, 도로를 하나 새로 놓는다 했을 때 넣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사용 안 한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데이터,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1년치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로 구성된 싱가포르 가상도시가 있고 디지털 환경 내에 거기서 다리를 하나 새로 놨다. 그랬을 때 교통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고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디지털 트윈은 주로 건설, 도시 이쪽으로 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뭐 우리 SF 영화 나오듯이 인체 뭐 맞잖아, 사람 뭐 팔을 잃었을 때 그 똑같은 팔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디지털 트윈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그것을 예측하거나 맞춰야 되거든요. 맞춤형 것은 이제 요구사항에 맞춘다는 얘기고,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좋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이런 걸, 그 많은 데이터들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만 단순 계산이지만 이런 계산들을 반복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해야 될 때 이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문명에서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 즉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가. 그래서 다들 AI 하는 거예요. 그 AI를 왜 하느냐? 이런 데이터, 정보와 지능화라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이 인공지능이란 AI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에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스마트화 기술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3D 프린팅, AR, VR, 그 다음에 핀테크,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플랫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바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여기 게임이죠, 게임. 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뭘 하든 간에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설명과 내가 열심히 법칙 배우고 뭐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이런 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는 결과적으로 가치 부여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즉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화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중점학교는 2009년에 기획이 됐어요. 그때도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현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대학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대학 가서 이런 데이터 정보하는 뭐 가치 부여하고 주장하는 거 배우면 되지 않느냐? 우리 고등학생은 그냥 수능만 열심히 보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열심히 이런 의사결정하고 뭐 이 데이터 다루고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의 뇌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신경과학이 2010년대 이후부터 발달하면서 뇌사진을 찍게 되면서 알게 돼요. 이 10대의 뇌라는 책인데 뭐 번역돼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요. 이 10대의 뇌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뇌 발달이, 지금 여기 보면 후두엽, 척두엽, 전두엽 두 정엽 있죠. 대뇌피질, 인간의 그런 지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이 여기를 부위를 나누고 각 기능을 부여했는데 이것들이 동시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은 3세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척두엽, 두정엽을 거쳐서 맨 끝에 발달한 게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판단하는 분야고, 이 의사결정과 판단에 관한 전두엽이 빠르면 뭐 중1, 보통은 고1부터 대학교 한 2, 3학년 요 사이 뭐 쉽게 얘기하면 17, 18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고1, 고2, 고3이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시켜야 될 시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전두엽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 활동을 해야 활성화되겠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가면 뭔가 이 가치 판단한다거나 데이터를 정보로 넘긴다거나 이런 일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 대뇌피질의 역할을 볼게요. 쉬운 예로 아프리카 원주민이 시베리아, 아프리카 원주민은 사자만 평생 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호랑이가 있는 시베리아에 가서 호랑이를 처음 만납니다. 그러면 후두엽 시각이 반응이 와요. 호랑이를 봤다?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척두엽으로 갑니다. 척두엽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본 적 있나 없나, 본 적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비슷한 걸 찾겠죠. 뭐랑 비슷해요? 사자랑 비슷해 보이겠죠? 또는 표범이랑 비슷해 보이겠죠? 그럼 판단을 내립니다. 도망가겠구나? 그래서 두정엽으로 운동에서 도망갑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후두엽, 척두엽, 전두엽, 두정엽을 다 써요. 근데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또 길을 가다가 또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럼 후두엽, 호랑이 봤다? 척두엽, 저 본 적이 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판단 내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두정엽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념을 익히고 문제 풀고 설명하는 거, 이게 다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을 활성화시키는 교육 활동이에요. 상대적으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제도에는 수능 제도에 최적화됐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앞으로 이런 디지털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의 과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200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학문들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이제 2010년대 지나고 나니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미 이제 이걸 다 알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전두엽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릴 때 내하고 지금의 여러분들 나이 때 내가 뭐가 다르냐? 3세 때는 후두엽만 발달하니까 눈이 뻐끔뻐끔해서 기억을 다 합니다. 근데 인간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 얼굴 봤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한 개 회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게 100조개예요. 근데 이 100조개가 가득 차는 게 7살 되면 가득 찬다는 거예요. 3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가 100조개가 차면 그 다음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있던 놈 안 쓰는 놈 버리겠죠. 이렇게 잘라내는 걸 가지치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생각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크리스마스 저녁 때 뭐 했는지 더듬더듬한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30대가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잘라지고 없어지니까.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안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광활화 그러고 장기 증강, 오래 간다 그래서 장기 증강이래요. 그래서 신경 가지치기와 장기 증강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이 신경 가소성인데 이 신경 가소성이 바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시기랑 비슷해서 25세를 넘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10대 때, 10대 후반,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원활한 신경 가소성과 전두엽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런 의사결정이나 가치 부여, 데이터를 정보화시키고 하는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 변화, 물론 나중에 해석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어서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지식, 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죠. 고정된 거는 명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하고 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을 배웠다. 그걸 어떻게 넣어서 문제 푸는지 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과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활용하는 전략적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중점학교를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평상시의 학교 수업, 교육과정에 따른 건 이걸로 하고 이런 전략적 지식을 쌓는 것은 과중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공계 기초교육 그리고 어, 이런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 지식을 쓰기 위해서 체험하고 연구활동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특목고 있잖아요.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들을 왜 대학에 좋아했느냐? 기초교육을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험과 연구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하면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기초교육도 잘하고 체험이 연구활동도 잘하고 이걸 다 잘하니까 과학고 이상 정도의 어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걸 해봤더니 졸업생들은 이 얘기해요. 과학중점과정 가고 난 졸업생들이에요. 대학 가면 알게 돼요. 고등학교 시절은 너무 힘들어요. 양도 많고 뭐 수능도 안 볼 건데 이거 왜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 가서 딱 가보면 야 내가 중점과정 잘 다녔네 이런 얘기 나와요. 왜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기초 교육을 잘 받았고 기초 과학 교육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과제 연구 활동 이런 체험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대학도 그거 비슷하거든요. 대학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수한 성적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대에 요구하는 대학에 맞는 여러분들은 대학이 수능 성적 좋은 애들을 뽑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최소 조건일 뿐이에요. 실제로 대학은 수시 전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활동하는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지금 듣는 학생들도 여기서 80% 이상은 거의 다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올인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중점학교는 어떻게
구성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했느냐? 그게 사실은 장점이에요. 이 2003년에 나왔던 OECD 대세코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21세기에 학교 교육이 제공해야 될 역량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도구 상호작용, 이질 집단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 하위 역량을 보면 내용이 쭉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간단히 줄이면 1영역은 정보 처리 역량, 2영역은 대인관계 역량, 3영역은 자기 관리 역량이에요. 근데 이 정보 처리 역량이 우리 수시 전형할 때 자소서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만든 자소서가 있는데 그 자소서 1번 문항이 지난 3년간 네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너만의 독창적인 학습에 대해 써라. 그게 이거예요. 정보 처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배워야 될 공부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문항이 뭔가요? 지난 3년간 관심 있게 했던 활동. 그게 뭐냐? 자기 관리예요. 장기적 전망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는가? 한계가 뭐였는가? 그 다음 3번 문항이 지난 3년간 나누고 베풀고 뭐 했던 거. 그게 대인관계 역량이에요. 결국은 이 수시 전형은 정보처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에 최적화된 내용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했느냐를 자기소개에 제시하는 거예요. 과중은 바로 그게 특화시켜서 만든 교육과정을 가진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 고급화. 고급화라는 것은 같은 걸 쓰지만 더 잘한다. 더 세련됐다. 가방을 들지만 고급스러운 가방이 뭐냐? 더 질이 좋거나 더 디테일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녀도 수학과학에 대해서는 더 깊게 더 기초적으로 더 많이 했다. 그래서 45% 이상.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도 듣게 하는 거. 심화 과목, 뭐 과학 교양, 과제 연구 이런 것도 하겠다. 실험 과목 듣겠다. 이게 고급화 전략이고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선배들 들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3학년 때는 떨어져요. 평균값이. 8과목 왜 듣는지 모르겠다. 대학 가면 너무 잘 들었다 그래요. 왜? 대학에서는 이 들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공부하는 데서. 특히 이공계에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 만족도 보면요. 2학년 때는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가요. 3학년 때는 수능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요. 졸업하고 나면 다시 복귀해야 돼요. 그만큼 이거는 현재의 불편함이 있지만 대학 이상을 가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 자료인데요. 만족도를 보면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고급화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과정 편성이 만족도가 학생도 점점 높아지고 다 높아졌어요. 왜냐? 여러분들 생각하는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수능에 도움되지 않는 과목도 듣게 되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덜 하기 때문이에요. 노력을 많이 하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벌써 10년간 한 이 학교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그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대학들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대학들이요. 이 입학사정관제 수시 전형에서 볼 때 중점학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오로지 뭐 갖고 중점학교 학생이다 아니다를 볼 수 있느냐? 바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를 보고 이 학생은 중점과정 다녔네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8과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차별화 전략에 속한데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한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과제 연구 같은 연구 활동하고 동아리도 과학 중심 동아리 한다는 건데 이것도 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 대표적인 것이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융합탐구 프로젝트 활동도 있고 스팀 R&D도 있고 석학과의 대화도 있고 지역사회의 재능 기부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수학과학 동아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자기소개서나 또는 대학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연구활동이에요. 과제 연구 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스팀 R&D일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소서에 담아놓게 되면 성취 동기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해왔던 체험활동들 뭐 동아리 활동, 생태탐방, 과학관, 강연 청취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공계 가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대인관계 역량 이런 것들을 길러서 내가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결국은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1번에 공부하는 방법 이 부분을 연구활동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3년간 자기가 관심 있게 했던 활동도 역시 체험활동을 써도 되고 세 번째에서 나누고 베풀고 봉사활동 쓰면 되고 결국은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중점 과정을 가면 이와 같이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항목에 쓸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골라낼지를 모를 정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자소서를 하면 딱히 쓸 내용이 없어요. 왜냐? 오로지 수능 위주의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과중을 간다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러야 될 역량들을 그 길러야 될 시기에 기를 수 있는 타고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저는 2009년부터 이 과학중점학교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 만들 때 당시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올 2월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애가 학교 다니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뭐 설계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두 딸들이 뭐 과학 중증반을 가서 열심히 그런 역량을 길러서 제대로 된 사회 진출을 하고 있어요. 대학도 다 갔고 특히 우리 큰 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취업을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우리 보통 가면 무슨 팀 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가자마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할 때부터 그동안 프로젝트를 뭘 했는지, 대학 다닐 때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그리고 누가 프로젝트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럴 때 과학중점학교에서 자기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학생 뭐 스팀 R&D도 했었고 뭐 ISC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대학 갔더니 대학에서도 관련된 연구활동을 해서 특허도 내고 논문도 썼다. 이러니까 회사에서 안 뽑을 리가 없죠. 그만큼 지금 세상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25세 전에 길렀냐 안 길렀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근시안적인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는 멀리 미래지향적인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중점 과정을 선택한다는 거 너무 번민하지 말고 타고난 선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